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에 전주시 만성지구에서 조성 중인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건설업체가 당초 내놓은 분양가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죠. 예, 평당 927만 원이 나왔습니다만 전주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810만 원으로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전주시 내 아파트 분양가로는 최고 기록이 된 셈인데요. 그러나 이 기록이 곧 깨질 수 있다, 이런 이 우려가 있습니다. 효천지구 그리고 에코시티 이런 곳에 아파트들이 줄줄이 들어서게 되고 앞으로 3년간 3만 4천 세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비싸다, 이런 이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또 해결해야 될지, 오늘 시사토론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교수님이신데요. 전북경제교육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전주대학교의 이 문제 전공 전문가이신데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민규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총괄하고 계시죠. 김윤철 전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철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또 현장에서 아주 뜨겁게 보고 계실 텐데요. 소정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부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어려운 토론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민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어쨌든 800만 원 기록이 깨졌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깨졌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석지구의 아파트 시공업체에서는 이것도 너무 낮다, 이런 재심을 요청했다가 철회를 한 상황들이었는데,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기 전에 우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비싸게 조성되었는지 전체 모두 발언 격으로 해서, 예, 한번 쭉 인사 겸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김종국 선생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에 그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라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 시절에 약속을 받았습니다만은 안 됐죠. 근데 좀 좁혀서 전주는 광주나 대전보다도 인구는 3분의 1인데 분양가는 거기보다 높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주택정책의 이고, 그다음에 주택 도시의 역사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기로 하고요. 민규식 교수님도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분양가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우선 저는 전주시의 어떤 규모에 맞는 적정한 주택 가격, 이게 어느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주라는 중소도시, 인구 규모가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높은 가격의 아파트가 형성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원인이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거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이 중요하다. 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오는지 에 대한 원인을 짚어봐야 되는 문제 말씀이시고요. 김윤철 의원님도 모두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그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출범했던 국가 공공기관이자 시행사인 LH공사에서 전주 효자지구를 중심으로 한 택지 개발 및 아파트 건축을 담당할 당시부터 문제는 촉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위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이 되는데 이미 2013년도에 LH공사에서 휴먼시아 7단지를 분양할 당시 저렴했던 택지 조성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전주시에서 최초로 700만 원대를 돌파한 것이 분양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민간 아파트 건축 업체들에까지도 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 소정호 부지부장님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원인을 짚어본다면 첫 번째 공공 택지개발지구의 택지 가격을 부풀리는 경쟁 입찰 분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근본 대책 없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편승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 또한 한 몫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련 지자체에 시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결여된 결과로 도출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분의 말씀을 모두 바로 들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기업의 역할 또는 경쟁 입찰 방식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잠깐 시점을 되돌려서 이 만성지구 아파트가 810만 원 결정되었던 상황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927만 원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810만 원 결정됐는데요. 민규식 교수님 그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만성지구와 같은 공공택지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양가 신청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상한 가격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상한 가격이 92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분양가를 구성하는데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뭐 가산비가 포함이 되는데 좌우지간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실은 82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낮은 가격인 810만 원에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택지였던 만성지구의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분양가 상한에 적용을 시키면 이 건설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맞긴 맞은 거고요. 그거는 맞는 겁니다. 맞으나 실제로 이렇게 이 택지비와 건축비의 조정 비용들을 포괄하고 그리고 거기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가격보다 조금 낮춰서 최종 결정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건축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안점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주시의 전반적인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그 주범이 분양가 상승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승의 또 주 원인은 또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제 택지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에 있어서 택지비는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급을 할 때, 택지를 공급을 할 때 입찰 경쟁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 경쟁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에서 높은 가격을 쓴 업체가 그거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택지 공급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2014년 만성지구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아파트의 경우가 원래 이제 공급 예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가액입니다. 감정평가 가액이 284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413만 원대로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잠깐 저희가 이게 중간에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여서 저희가 사실 이 토론에서 이제 그렇게 전문적인 토론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공공택지를 조성했던 공기업에서 땅값을 비싸게 팔았군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이제 공기업의 입장에서 비싸게 팔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저는 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주택건설업체에서 자꾸 택지비를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가액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만성지구만 거론을 했는데 최근에 효천지구 2015년도 6월에 효천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40만 원 정도의 그 감정평가 가액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552만 원 정도의 그걸 공급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3.3제곱미터당 410만 원대의 택지가 550만 원대의 택지로 예. 택지비가 상승을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한 택지비를 건설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의 영향 가산이 되는 분양가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 택지비가 그대로 분양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결국 주택건설업체가 높게 쓴 택지비가 결국 누구에게 부담이 가는군요. 결국 주택 소비자인 최종 전주 소비자들. 시민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부담이 간다는 것이죠. 예, 예. 김 센터장님, 지금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네. 평가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조금 큰 얘기부터 할게요. 원래 우리나라 아파트가 비싸다 하는 것은 뭐 전문적인 용어는 캡레이트라고 그러고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기대 수익률을 한 아파트를 샀을 때 임대를 내놨을 때 그것이 0.5%의 기대를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효천지구에 이번에 그 만성지구에 30평짜리는 리모델링비 세금을 따지면 약 3억이 들어갑니다. 네. 3억은 연간 1,500만 원이 월세가 나와야 되는 여기다가 관리비까지 따지면 월 155만 원을 내야 그 사용할 수 있어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예, 소비자 입장에서 예, 월 예. 155만 원을 내고 사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주 경제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고가가 됐어요. 예. 자, 외국의 예를 내가 하나 들어올게요. 도쿄도에서 중심가에서 1시간 거리는 공단에 예. 다마시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지상파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예. 2천만 행에서 2,500만 행을 20년 전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500만 원 갑니다. 500만 행. 우리 네. 돈으로 5천만 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가격이 생산 인구 절벽이라는 것이 2018년에 예상이 되어가지고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가격이 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전주시 주택 가격 아파트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택지비가 비싸니까 올라간다는 식으로만 쭉 한다면 여기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 상반기에 신규 분량이 약 22만 채가 미분양이에요. 예. 지금 이미 미분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 약간 규제를 다시 했습니다. 규제를 풀었다가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한테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해놓고 인자는 빠지냐 그러니까 정부 관리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언제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냐. 이게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전주는 이게 유독 불이 붙어 있어요. 상당히 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외국의 예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라북도에 있는 인구가 예. 노령화율이 높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아주 낮습니다. 낮은데? 이미 우리 예. 전라북도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절벽 상태에 와 있어요. 지금 2018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018년인데 이런 네. 것을 감안했을 때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김종 교수님께서는 지금 전주의 시민 경제, 전주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아파트 분양가도 높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좀 따져보자는 말씀이신데 예. 우리 김윤철 의원님 지금 이 현재 논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김종국 센터장님 말씀도 일견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본적인 처방이랄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은 시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네. 택지비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고요. 네네. 근본적으로 아까 민규숙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소위 그 최고가 낙찰제보다는 소위 공공택지 면에서는 적어도 그 추첨 방식을 도입을 해서 택지비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분양가를 잡을 수 있지 않냐라는 1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현재 분양 시장에서 청약을 하고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예. 그 떴다방을 통해서랄지 일단은 청약을 해 놓으면은 권리를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예. 일부분 나에게 그 청약자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그런 제도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청약을 했으면은 청약자는 반드시 등기 이전까지 스스로 완료해야 된다는 제도적인 예. 장치가 마련이 되면은 바로 부동산 그 투기 성향이 조금은 잡아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림과 떴다방 문제 이런 문제를 네네.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장에서 우리 소 지부장님 이런 상황 많이 보시죠? 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부분 이동식 무허가 중개업자를 속된 말로 떴다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무자격자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중개사를 사칭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시민들이 먼저. 네, 정상적인 우리 개업 중개사들은 이러한 그 웃돈이 성행하는 이런 떴다방식 거래를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거래가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은 우리 업자들은 중개업자들은 우리 개업 중개사들은 회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고분양가 논란에 있어서도 원인 분석을 먼저 하고 원인적인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기관이라는 공공 그 택지 개발 업체는 시민을 위한 아니면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고 자청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분양가 그러니까 택지비를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없어져야 될 그런 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근본적인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 이 제도는 물길과 같다 그랬습니다. 물길. 사람은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길을 바로잡기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본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확충해야 되고요. 네네. 다음에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예. 시장 투명성을 확대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근본 정책이 수립되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이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그렇죠. 이제 중요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택지비 부분을 우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거의 경험에서도 우리는 그거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06년 9월에 하가지구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입찰 경쟁에 의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도내죠. 도내 모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 가액이 195만 원에 불과하고 공급 가액이 460만 원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가액으로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가 사실은 그렇게 분양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사실은 모 아파트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추론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비를 높게 받음으로써 앞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시키고 예.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택지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영향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지구의 가격이 3.3제곱미터 가격이 410만 원인데 1년 지나서 효천지구의 택지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50만 원이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군요. 지금 만성지구의 분양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앞으로 효천지구의 분양가는 더 높을 때니까 이거는 낮은 가격이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전주 시민을 무롱하는 처사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택지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민교식 교수님께서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애고용으로 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전문가다운 말씀이세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막아서 말하자면 좀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한 이런 도시로 만들려면은 그 자체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우리 손호지 부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분양가 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양가 심의위원회나 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외부에서 지적으로는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주장이 많이 반영된다. 이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최종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동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부분의 말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 가격이 이미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분양가를 심의한다는 것은 미완성된 심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반의 심사다. 건설회사에서 이미 그렇게 비싸게 받았는데 그렇죠. 깎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원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심의위원을 좀 대폭 수를 늘려서 예를 들자면 A조, B조, C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참여시켜서 건설사의 접근이 쉽지 않도록 이렇게 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그런 직종을 필히 참석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사자들이 싶습니다. 와서. 예, 예, 그 예.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자고 나면 날이면 날마다 아니면 10여 년 동안 수년 동안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날마다 어떤 거래를 중개시키고 어떤 그 가격이라든가 어떤 소비자의 어떤 필요성, 적정성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러한 그 개업 중개사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네. 우리 김인철 의원님, 그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공공택지만 좀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네네. 심의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좀 구성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사실은 분양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거기 싹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 당사자들은. 예. 그래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올바로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 선 분들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요. 네네. 예. 근데 오히려 이제 현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 또는 건설회사의 입장들이 차라리 적극적으로 개진돼야 된다고 방금 하는데요. 의원님 예. 말씀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는 그런 기관은 건설업체라든가 어떤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저희 그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업 중개사 같은 경우는 필히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아까 그 말씀은 좀 대비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은 이제 오름세 심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예. 지금 이미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아닌데 지방 작년에 이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좀 있었고요. 우리 전주가 유난히 그게 심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주 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가 680만 원이었어요. 예. 그때 우리 전주가 73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이지더원에서 730만 원 분양가인데 금년 우리 지금 81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은 대전 시내나 광주 시내의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전주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를 것이다. 야, 지금 뭐 프리미엄이 3천만 원 붙었다. 이것을 기대해가지고 막 청약 신청을 해서 과일 현상이 생기고 거기다 또 떴다방 이런 사람들이 달라드는데 이게 이제 2007년, 8년에 있었던 서울의 하우스푸어. 예. 이놈을 팔고 이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헌 집도 안 팔리고 새 집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만 내고 아주 곤경에 빠졌던 것이 5만 세대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전주가 대표적인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고 경고해 줘야 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분양가가 이렇게 안 오도록 택지비가 주범이다 한다면 택지비를 몰리도록 만들어야 하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추첨제로 한다랄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원가를 공개하라 그러고 이익이 많이 남아서 자기가 공개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세금으로 환수하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전주 아파트는 정말로 나중에 이건 굉장한 문제거리로 등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 전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 문제를 원인을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 4천 세대가 앞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될 이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급 과잉의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걱정거리로 올라와 있는데 소지 부장님 현장에서 보시기에 공급 과잉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우리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로만 본다면 공급이 100%를 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공급 과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분 및 또는 노후 주택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보급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 또는 새 집을 선호하는 현상 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구매층 등이
그런 수요층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급은 계속 돼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현재 생각을 상황에서 합니다. 공급이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김현철 의원님 의회에서 한번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물론 예. 매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수 지부장님께서는 뭐 공급 과잉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그룹의 견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전주시 2014년도 12월 말 통계 수치로 볼 때에 전주시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8%에 이르렀습니다. 예예. 그렇지만 향후 신축 예정인 소위 만성지구가 5,312세대, 효천지구가 4,460세대, 에코시티가 11,884세대만 해도 21,656세대가 앞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견들은 공급 과잉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은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정작 전주시에서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가 소위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도심에 산재된 재개발 재건축 예상 세대 수만 해도 2만여 세대를 육박하는 실정인데 이걸 직시해야만 합니다. 만약 앞으로 전주시 인구는 66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예. 앞으로 계속 외곽 택지 개발에 중점을 두어 지속시킬 경우 앞으로 본도심 공동화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유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된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많은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좋은 조건의 택지에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굳이 본도심 쪽으로 들어와서 구입할 이유가 수요가 상실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차치하고 본도심을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식으로 앞으로 전주시를 바라볼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아파트 공급 과잉의 주 원인이자 본도심 공동화의 부작용 폐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외곽 택지 개발은 이제 전주시에서만큼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공급 과잉이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면 오늘 논의하고 있는 고분양가 논란 같은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낡은 주택은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핵가족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세대의 등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신규 개발이 아니더라도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공급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말씀들은 이제 이 액면상으로 봤을 때 공급 과잉이다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김철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구도심이나 본도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곽에 자꾸 택지 개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한 이제 의견이겠지만 우리 김 의원님 얘기에 동감하면서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주택 보급률이 108%, 즉 100%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파트는 계속 지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입주하는 사람들은 전주 시민일 텐데, 전주시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은 한 결국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실제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택 가격을 전반적인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이번에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좀 이렇게 이 전체 분양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셨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의견, 또 건설사에서는 서운하다는 의견, 이 양쪽에 끼어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고분양가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게 모든 분이 지금 동의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리고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게 이제 이 현재 810만 원 만성치고 나왔고, 문제는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후속 아파트들이 이 가격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결국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가를 그야말로 낮은 가격에 결정해서 권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또 이제 과거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예인데 KCC라고 하는 송천동의 아파트가 분양가가 750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근의 아파트가 시장 가격 자체가 900만 원대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KCC의 분양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그 영향 때문에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면 결국 그 분양을 받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 사회에 환원시키지 못하는 이런 결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만이 능사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신규 아파트가 전주시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요. 그 원인은 택지비에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바로 이것이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007년 9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포함을 해서 전면 시행되면서 그 원인이 실제 이렇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당기고, 또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을 또 끌어당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2000년대 중반에 전반적인 주택가격, 한국의 주택가격 자체가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상한을 두고 그거를 규제하는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 기본적인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의 경우에 주택가격이 높다. 맞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 말씀대로 광역시보다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곧 주택건설업체의 어떤 그야말로 잘못된 행태 이것 때문이다. 우리 그 소 지부장님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중에 좋은 대안들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특히 떴다방 문제를 규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이 향후에 이런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대안들, 정책적 대안들 한번 정리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한 택지만이라도 어떤 적정한 택지비를 선정한 후에 아파트 분양가를 먼저 심의를 하고 다음에 택지를 매각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도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고분양가로 낙찰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허용이 된다면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도 좀 한번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 어떤 고분양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날 원인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분양가만 낮춰야 된다고 큰 소리를 쳐본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지금까지 거론한 게 택지비가 지속적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택지비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때 입찰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민주택 규모 이하 8호제곱미터, 즉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짓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천 방식에 의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공공택지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사실은 사업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환지 방식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는데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가 공공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제외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의 경우에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천 방식에 의할 수 있습니다. 즉 단서 조항에 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기업에서 사실은 택지를 공급할 때 그 입찰 경쟁 방식에 의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행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강요에 의해서라도 예. 공기업이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한 말씀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김 교수님, 그 센터장님 이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실은 우리나라의 이미 아파트 가격은 많은 전문가들은 폭락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일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참 운이 좋다. 왜? 일본이라는 교훈이 있다. 일본 아파트가 이미 25년 전부터 폭락해갖고 지금까지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전주가 앞으로 전주의 도시 역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 것이 네네. 고분양가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 심리를 이용하고 이걸 과잉붐을 일으켜서 실수요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자꾸 부안노동시키는 이거 막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뭐 그냥 추천 방식이랄지 그다음에 완전히 원가 공개를 해서 세금으로 전부 환수하는 정책이랄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 전주에 그나마 아파트 건설업체는 전부 외지업체입니다. 외지업체들이 와서 자금 다 휩쓸어가는 정말로 도시를 황폐화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거 우리 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아까 소정호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과 대안 중에서 하나가 소위 그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하고 건축비 이외에 택지와 건축비와 관련된 소위 가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통과를 해서 우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분양가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양가 심의를 할 때에 분양가 심의 먼저 하고 나서 택지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절차상 그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택지비하고 건축비가 기본적으로 사입이 돼야 분양가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택지비도 택지비고 건축비도 건축비지만은 근본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좀 밀도 있게 심사를 해서 분양가가 상승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 김종국 센터장님께서 아까 그 타국의 예를 들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사실 실수요자 중에서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소위 저소득층 내지는 서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파트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할 수 없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해서 근본적으로 고분양가를 잡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려면은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전주시유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외곽에 있는 적당한 저렴한 그 택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공공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이나 특히 노인 세대나 앞으로 늘어날 그 노인 세대가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저희가 아까 드려야 될 것 말씀 같습니다. 도중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공공택지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계획된 택지비가 이미 공개가 됩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시작가도 있고 기대치도 형성이 됩니다. 그 기대치를 토대로 해서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정 가격을 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만족할 수 있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거든요. 공공기업에서 이 정도면 팔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소정호 지부장님 얘기해서는 도시 수준에 맞는 아파트 가격을 먼저 정해놓아야 돼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 얘기, 그 말씀이세요. 그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도시 수준에 맞는 아파트 가격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가 소형 아파트 및 영구 임대 아파트를 많이 건설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 이 작금의 임대 아파트를 보게 되면요. 5년 정도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5년 후에 분양을 받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 내지 10년. 이러한 것들은 그다지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방법이다. 제가 신개념 임대 아파트 형식의 저가 아파트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부 개념의 어떤 아파트를 건설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임대 아파트는 정해진 기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납부하고도 분양 시점이 되면 어떤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값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입주하는 단계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정해놓고 거기에는 물론 기본 그 어떤 금융 비용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할부 형태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부담을 하게 한다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 그거에 관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진정한 서민들이 또는 노인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니고 예.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바로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서 바로 주거를 안정시키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분양가 아파트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꼭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 한 번만 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센터장님 먼저. 결론적으로 주변 도시의 3분의 1 인구를 가지고 아파트가 그 주변 도시보다 비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민규식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양가 상승 자체가 전주시 주택 가격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택지비의 상승이었다라고 하는 제 발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논리입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자가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분양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택 소비자인 전주 시민들이 고분양가인 주택을 기피하는, 회피하는 그러한 현명한 방법에 의해서 네.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시장에 맡기자. 생각을 이런 말씀입니다. 해봅니다. 예, 김윤철 의원님. 네네. 예. 이미 그 아파트 생활 문화권은 이제 대중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만큼은 투자 공간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되어져야 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네. 고분양가 열풍은 주거 개념을 상실시키고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되고요. 그리고 분양가 형성의 그 핵심이 되는 오늘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만 사실 택지비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택지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택지비 상승 억제라는 그 역할을 찾도록 부단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정호 부지부장님 말씀 주시죠. 네. 어떤 의사가 비만 환자에게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그것도 경쟁적으로 먹게 하고 나서 살을 못 찌게 하겠다며 온몸에 붕대를 감았다고 칩시다. 이 비만이 해결되겠습니까? 다이어트는 묘연해집니다. 예. 원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원인적인 치료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절대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은 이윤 추구 집단입니다. 어떻게 분양가를 건축비에서만 낮추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은 자재 공급비가 낮아지므로 예. 품질이 저하된 어떤 제품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부디 당국에서는 제도 개선을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이 단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하기는 어려운 토론이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토론에서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비단 전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부딪히고 있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짚어보면서 택지비 문제도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양가 문제에 대한 이 떴다방들의 문제도 이야기가 됐었고요. 또 아파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시민의식도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 방법이나 또는 시민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